반갑습니다. 네, 포스과학 학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통합과학 예비고일 학생들 생명 시스템 안타깝게도 우리 다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우리 포스과학 학원에서도 일단 이번 주에는 현장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열심히 인강 촬영을 하고 왔고 그 느낌 그대로 느낌 아니까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명 시스템. 일단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 생명 시스템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생물이다. 사람, 고양이, 개 이렇게 생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세포다. 세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이 딱 생물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를 가지고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유가 있지. 이유는 바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그렇게도 하고 세포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체제라는 게 있어요. 구성체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세포예요. 세포. 그 다음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그 다음 기관이 모이면 개체라는 것이 돼요. 일단 조직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세포가 모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관이라는 건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 자, 여기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세포가 모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였다라는 거죠. 어디에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비슷한 세포가 모이는 건 조직이고 여러 조직이 모인 건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식물하고 동물이 약간 달라. 식물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요 기관 사이에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조직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조직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까지는 똑같은데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관계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요건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생명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그럼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때 뭘 배우느냐? 통과에서는 바로 얘를 배운단 말이야. 세포. 요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꼭 교재를 펴놓고 보고 있겠죠. 그냥 멍청하게 눈만 을래 해가지고요 보지 마시고 꼭 책을 펴놓고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페이지 160쪽에 보면 166쪽에 보면 이 세포의 그림이 아주 예쁘게 컬러풀하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소기관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녀석들의 자세한 기능이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핵이죠. 핵.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핵에서 너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핵 속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지.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너희가 배웠어.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냐면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지. 유전 물질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핵이 이 세포가 하는 모든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소포체라는 게 나올 거야. 소포체라고 하는 녀석은
물질을 운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운반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지체라는 것도 나오죠. 골지체는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가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저장하고 외부로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리보솜 요거 이름 꼭 기억해야 되고 아마 학교 시험에 필히 나올 겁니다. 리보솜은 아주 중요한 게 나올 텐데,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이에요. 단백질 합성. 자, 그러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요 정도가 이제 아주 메인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나올 수 있어. 뭐냐면 엽록체. 엽록체는 당연히 동물에는 없지. 식물에만 있습니다. 식물에만 있고, 얘가 하는 일 워낙 유명하잖아.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가끔 이거 오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식물은 엽록체가 있고 동물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거 참 오판입니다. 오개념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세포호흡. 그럼 세포호흡을 왜 하느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명활동 에너지 되겠을까요? 생명활동 에너지를 획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내부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 무슨 뭐 세포벽, 무슨 뭐 액포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책을 한번 읽어만 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추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앞에 이제 기본적인 생명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일부러 안 썼습니다. 뭐냐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세포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일단 구조, 그리고 기능, 그 다음에 물질이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이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 거지. 뭐 누구나 다 알 거야. 세포를 싸니까 세포막이라고 부르겠지. 그죠? 네. 그럼 자, 일단 세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요? 세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두 가지거든. 인지질이라는 거랑 단백질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세포막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지질과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인지질이라는 녀석의 그림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요 동글뱅이 부분 있죠. 요 동글뱅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단 이름이 있어. 머리라고 부릅니다. 머리라고 부르고, 성질이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이 뭐야? 필기해야지. 물과 친하다. 그래, 친수성, 물을 좋아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자, 요 뒷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된 요 꼬다리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꼬리라고 불러요. 꼬리는 소수성입니다. 그럼 소수성은 뭐야? 물과 친하지 않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인지질은 친수성과, 중요해요, 친수성과 그리고 소수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만든 세포막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 요게 이제 세포막의 기본 구조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인지질이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막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보게 되면 두 겹인데,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바깥쪽 이게 이제 세포막의 안쪽 바깥쪽 뭐 여기가 내부라고 해보고 여기가 외부라고 해볼까? 그러면 내부랑 외부 모두가 다 친수성비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가 바로 소수성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기도 한데 서술형 같은 거 지금 좀 난이도가 높아. 왜냐면 너희도 잘 알 거야. 그 세포는 그러니까 생물은 우리 인간만 봐도 거의 70% 가까이가 물 아니야, 물. 그러니까 어디에나 물이 많단 말이야, 어디에나. 따라서 세포 안쪽에도 물이 있고 바깥쪽에도 물이 있어. 그러니 일단 물 속에서 물과 좀 친한 쪽이 물을 향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친수성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물하고 친해버리면 물에 녹아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물과 친하지 않는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물 속에서 안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양쪽이 친수성이고 안쪽과 바깥쪽을 격리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소수성의 성질을 또 안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좀 더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덩어리가 도대체 뭘까? 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 인지질층 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거든?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의 구조라고 하면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힌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힌 구조에서 그럼 왜 단백질이 박혀 있느냐? 단백질이 그 나타내는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물질을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 또는 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드나들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질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세포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 세포막이 무슨 일을 하는가겠지? 자, 봅시다. 세포막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어. 세포막의 기능이 뭐 딱 한 가지는 아니겠지. 뭐 한 가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막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뭐 내부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막을 가지고 있겠죠. 내부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내부, 외부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알겠죠?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요 한 세 가지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통합과에서 세포막의 기능이라고 하니까 뭐 요 정도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포막이 가지는 특성, 성질입니다. 세포막이 가지는 성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흐를 수 있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 그 누가냐? 누가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 둘 다 갖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지질이 움직이는 거거든. 인지질. 그러면 인지질이 움직이잖아. 그럼 그 안에 박혀있는 단백질도 같이 움직여. 단백질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질과 단백질 모두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 그럼 이거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좀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조금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그 또한 많이 내보냈다가 조금 내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즉 물질을 선별하여 상황에 맞게 출입시킨다라는 거지. 이런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 왜냐? 세포막은 살아있네 이거지. 살아있네. 그래서 살아있는 막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단원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물질의 어떤 이동 방식이에요.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확산이 무엇이냐, 두 번째 상투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을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확산은 물질을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질이 가는 거야. 물질.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불러요. 일단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하고 그때 에너지, 생명활동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 확산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투인데 상투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고1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번에는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물, 독특하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런 걸 상투라고 해요. 상투. 그리고 상투 또한 뭐냐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일단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이 옆에다 할 건데 일단은 확산과 상투의 정의는 무조건 남겨야 돼. 무조건.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 사이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요 사이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야. 세포막이 있다는 거지. 이 사이에 세포막이 있다. 세포막을 경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상투라고 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일단 확산부터 해볼까요? 확산. 자, 확산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고, 확산이 말이야. 선생님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요. 인지질층이 쭉 있어. 이렇게 쓸게요. 인지질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바뀌어있지. 또 인지질, 단백질, 인지질, 뚜뚜뚜뚜뚜뚜뚜뚜.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리는 의도로 좀 봐봐. 물질이 여기는 무슨 말이야? 많다 적다겠지. 저농도 이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얘네들도 많다. 적다. 고농도, 저농도.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파란색 물질이 뭔지는 몰라도 얘네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황색 봐봐. 주황색 뭔지를 몰라도 얘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잘 봐. 이 둘의 공통점이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둘이 다 확산 이렇게 얘기하면 돼. 확산. 알았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파란 색깔은 말이에요. 파란 색깔은 뭘 이용하고 있냐면 단백질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황 색깔은 인지질층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맞나요? 그래서 자, 확산에도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종류. 첫 번째, 단순 확산이라는 것은 단순 확산. 두 번째,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순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를 통과하느냐야. 어디를 통과하냐면 인지질을 통과한다. 인지질 뭐라고 썼을까요? 인지질층을 통과할 땐 단순 확산, 그리고 단백질을 통과하면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았지? 인지질을 통과하면 단순 확산이고 단백질을 통과하면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주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어떤 아이는 인지질을 통과하고 어떤 아이는 단백질을 통과하느냐 이거죠. 누구냐면 단순 확산을 하는 물질들은 주로 지용성 물질이에요. 주로 지용성이고 촉진 확산을 하는 물질들은 주로 수용성 물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름에 잘 녹는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들은 주로 인지질을 통과하게 되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단백질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이 정도쯤에서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심지어 얘가 뭐가 있지? 얘가 뭐가 있지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으니까. 자, 단순 확산의 얘는요.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교환될 때, 자, 얘는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 녀석은요, 여러 가지 이온, 나트륨, 칼륨 같은 이온이나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물질들이 출입을 할 때는 주로 촉진 확산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확산이라는 것 자체에 약간 특징이 좀 있는데,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확산되는 속도니까 뭐야? 빠르기잖아, 빠르기. 얼마나 빠르게.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 통과해서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얼마나 빠르게야 원래. 얼마나 빠르게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슉슉슉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이 가느냐 이런 것도 빠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까지 안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확산 속도의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빠르다, 느리다, 또는 뭐 많이 간다, 적게 간다, 뭐 요 정도쯤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건데, 이 확산 속도가 언제 빨라질까요? 라는 거예요. 언제 빨라질까요? 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온도가 높으면 빨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이 낮은 온도에서는 높은 온도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일단 빨리빨리 움직여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양쪽에, 즉 고농도와 저농도의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빨리 움직여요. 상식적이죠. 많은 것, 조금 있는 것, 그럼 많이 가겠고, 여기가 많이 있긴 한데 조금 많고 조금 적어. 그럼 좀 슬슬 가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양쪽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좀 더 빨라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빨라집니다. 그렇겠지. 큰 것보다 작은 게 좀 지나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산 속도는 온도가 높을 때, 농도 차이가 클 때, 크기가 좀 작을 때 빨라진다라는 거고, 확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얘가 확산 속도인데 이쪽이 이제 농도 차이예요. 농도 차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농도 차이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빨라지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빨라지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달라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애들은 쭉 이렇게 빨라져. 근데 어떤 애들은 쭉 빨라지다가 슉 하고 일정해져 버려. 완전 다르지. 이거 완전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첫 번째, 이 주황색이 바로 단순 확산입니다.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은 양쪽의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되는 속도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빨라질 수 있다. 물론 무한정 빨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오해죠. 세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런 겁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얘 촉진 확산이거든요. 촉진 확산. 자, 촉진 확산도 농도 차이가 커지면 빨라져. 물론
단순 확산보다 촉진 확산이 더 빠르죠. 빨라요.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게 좀 빨라요. 이게 빠르고 얘가 좀 느린 편이야. 근데 빠르게 쫙 올라가지. 그런데 이 정도 어느 수준의 농도 차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빨라지지 않는다. 그치? 더 이상은 빨라지지 않는다. 이쪽이 말이야. 이쪽이 아이들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란 말이야. 여기가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확산이 안 된다라고 오해하면 오개념이에요. 확산이 아주 잘 되죠. 가장 빠른 거죠. 가장 빠른 건데 빠르긴 한 건데 그러나 일정한 거지. 그치? 가장 빠르지만 일정하신 거다. 그러면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빨라지는데 일정한 빠르게 도달해버리면 더 이상 빨라지지는 못한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바로 이 촉진 확산이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단백질. 여기를 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인지질식이 쫙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단백질들이 박혀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단백질의 양이 한정돼 있겠지. 막 무한정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 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모든 단백질을 다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뒤에들은 기다려야지. 줄 서서 야 빨리 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이미 모든 단백질을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 한 사람이 지나갈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00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지 1000명이 왔어. 그럼 동시에 1000명이 가나? 아니지. 100명 지나가고 또 뒤에 100명 지나가고 100명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 빠르지만 일정 이상에서는 일정해지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야? 단백질의 양이 한정적이어서 알겠죠? 모든 단백질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은 빨라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확산의 특징. 그 중에서도 촉진 확산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삼투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해요. 자, 보지요. 삼투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냥 통과 수준으로 무난하게 가르칠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아까 삼투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물이었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세포막을 지나가는 건데 누가 지나가? 물이 지나가 라는 거였어요. 물이 지나가. 우리 책에 보시면 페이지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삼투의 어떤 심화 개념을 안다기보다는 알겠지? 심화 개념을 안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 자, 여기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물만 지나갈 수 있는 막이 있어. 이런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 반투과성 막은 크기가 작은 물만 통과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뭐 물만 지나가는 건 아니야. 크기가 작은 건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만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럼 반투과성 막에 이렇게 수면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고농도 뭐 예를 들어서 진한 설탕물, 여기는 저농도, 묽은 설탕물. 그러니까 여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설탕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담아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땅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움직여. 왜냐면 현재 이 반투과성 막의 특징은 크기가 작은 물만 통과한다라고 했으니까 물이 막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대. 저에서 고로 물이 간대. 여기서 심화 개념 하나 하자. 뭐냐면 이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농도가 있는 용액은 항상 물을 끌어들이려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있는 용액들은 물을 끌어들이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힘을 삼투압이라고 부르거든. 삼투압. 삼투압이 있어. 삼투압이 있어라는 뜻은 농도가 있어라는 뜻이고, 농도가 있으면 삼투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럼 농도가 있는 용액은 물을 끌어들이려는 힘이 있는데, 그럼 이 힘은 뭐에 비례할까? 당연히 농도에 비례해. 그래서 농도가 커질수록 물을 잘 끌어당겨. 알겠죠? 농도가 커질수록 물을 잘 끌어당긴다. 그러면 생각해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자, 고농도죠. 저농도죠. 그럼 저농도는 물을 끌어당길까? 그래, 끌어당기는데 조금 끌어당기는 거야. 조금. 고농도는 물을 끌어당겨? 당연히 끌어당기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가감해서 순이동이라고 해. 순이동. 가감한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가감한 거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쪽으로 2개 갔지. 왼쪽으로 4개 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은 이쪽으로 2개 가는 셈이지 라는 거야. 이해돼? 그 방향이 뭐니? 그 방향이 뭐였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삼투는 저에서 고로 물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가잖아?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요런 변화. 잘 봐. 물이 갔잖아. 물이. 그러면 얘가 수면이 높아지고 얘는 수면이 낮아지겠지. 그치? 아니, 물이 많아지잖아.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커지겠지. 물이 빠져나가면 적어지겠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결과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자, 이쪽을 볼까? 이쪽은 처음보다 물이 많아졌지. 물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처음보다 물의 양이 증가했잖아. 그럼 물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묽어져야지. 그래, 그거야. 그래서 농도가 줄어들어요 라는 거야. 처음보다 농도가 줄어들어. 그 다음 이쪽은 뭐야? 물이 많았잖아. 그러면 처음보다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은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처음보다 농도가 증가하겠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요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현상을 이제 세포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나타나는 삼투 현상. 자, 볼게요. 세포에서 나타나는 삼투 현상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동물세포. 일반적으로 적혈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혈구를 예를 들어 보죠. 자, 적혈구가 이렇게 있었거든. 적혈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담그는 거야. 얘네들을 용액에다가 담글 거라고. 근데 이 용액의 농도가 다른 거지. 적혈구는 똑같은데 바깥쪽에 있는 용액이 적혈구에 비해서 저농도일 때, 고농도일 때, 동일한 농도일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럼 생각을 해봐. 항상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지.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저농도로도 가는데 그 양이 적은 거다. 고농도로 많이 가는 거다. 그 양을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보는 게 좋겠다. 자, 볼게요. 저농도. 그럼 물이 나가겠지. 이 농도가 있으니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이 고농도라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어때?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야. 많이 들어가요라는 거겠지. 이해돼? 이거 이해되죠? 다시. 이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방출량보다는 물의 흡수량이 많잖아.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 커지겠죠. 커져요. 그 결과가 커지는 거야. 세포가 커지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겠어. 커지다가 보면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버린다.
커지다가 터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자, 용혈 현상이 뭐라고? 세포가 커지다 세포막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빵 하고 풍선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일하다라는 건 뭘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있어. 그리고 들어가는 물의 양도 있어. 근데 그 양이 서로 같은 거지. 맞지? 이번에 방출하고 흡수가 똑같은 거네. 그럼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세 번째는 고농도예요. 고농도인 용액에다가 둘러버리면 빠져나가는 게 많겠지. 고농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밖에 없겠죠. 자, 두동으로 푸셔보면 방출 양이 흡수량보다 많을 테니까 얘는 찌그러지겠지. 얘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알겠죠? 수축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동물세포에서 나타난 상태 현상이고, 자, 식물세포. 식물세포도 똑같아. 동물과 식물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 식물세포는 너희가 무엇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냐면, 바로, 자, 식물세포 이렇게 좀 봐라.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보다 이렇게 각이져 있다고. 이렇게 딱딱하게 각이져 있어. 이유가, 여기서, 자,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포막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식물에만 있는 게 있어. 식물은요, 세포막 바깥쪽에 아주 딱딱한 막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도 알 거야. 뭐야? 세포벽이지. 세포벽. 이 세포벽이 워낙 단단해서 형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아셨죠? 단단하다. 따라서 형태를 유지할 때 큰 도움을 준다. 이 세포벽이 식물에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봐라. 똑같이 저농도에 놔두면 물이 막 들어가. 이 현상은 똑같거든. 똑같은 대신에 식물세포는 약간, 그러니까 처음 크기가 한 요 정도쯤 됐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물이 자꾸 들어갈 거 아니야. 막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좀 커져요. 이렇게 팽팽해져. 이렇게 팽팽해져요. 근데 안 터져. 알았지? 팽팽해지기는 하나 세포벽에 의해서 터지진 않는다. 이제 커져요. 커진다. 뭐는 없다. 용혈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바로 용혈 때문이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뭐야? 똑같습니다. 그냥 처음 크기가 이 정도가 된다면 나중 크기도 똑같겠죠. 변함이 없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처음 크기가 이 정도가 되면 좀 줄어들겠지. 약간 좀 홀쭉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홀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축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번까지 뭐 배웠어요? 물질 이동 중에서 확산, 그리고 두 번째 삼투 내용이 좀 많았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그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앞부분은 끝났고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